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일제강점기 시대의 그 마지막 통치 방식 1930년대 이후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부적인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잡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30년대에는 어떤 그 일제 나쁜 놈들이죠.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 때에 어떤 짓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낱낱이 샅샅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71쪽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선 민족 말살 통치를 했다. 이 민족 말살 통치가 무엇이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경제 대공황 이후에 일제 침략 전쟁이 확대됐죠. 경제 대공황은 언제 시작됐죠? 1929년에 미국서부터 시작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 단위가 넓은 나라고,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은 나라고, 그래서 경제 대공황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가 적거나 또 이제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들, 또 1차 세계대전에서 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경제 대공황을 탈출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팽창 정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일본도 팽창 정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와 더불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추축국이 되는 거죠. 예. 추축국이 되었다. 그래서 침략 전쟁이 확대됐죠. 그래서 만주 사변을 일으키게 되고 37년도에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뭐를 했습니까? 이때 이제 난징 대학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난징역에 가게 되면은 30만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난징역에. 그 30만 명을 잊지 말자. 그 30만 명이 바로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이 중일전쟁 당시에 난징에서 대학살했던 그 학살자의 그 숫자죠. 그 우리나라보다는 그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중국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목적 보겠습니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이후에, 태평양전쟁 몇 년도라고요? 41년도죠. 이후 전시동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황국 시민화 정책. 우리가 일본 일왕의 신화된 백성이 되는 거죠. 한국인은 일본 천황. 사실은 우리는 천황이라고 부르면 좀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일왕 이렇게 부르면 좋겠는데, 충성하는 백성으로 동화시키는 정책이다. 자,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시킨다라는 거죠. 한국 신민서사. 암송시켜요. 그 다음에 신사 참배합니다. 그럼 신사가 뭐죠? 우리가 신사 그러는데, 신사가 뭐냐면요, 일본이 좀 특이해요. 특이합니다. 이 귀신들 모여두는 사당이죠. 이 귀신들을 모여두는 사당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일본 애들이 뭐 우리나라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이런 그런 그 훌륭한 위인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위인들, 그런 위인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있는, 위패가 보관된 곳이 이제 신사예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 뭐 아베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배하는 것이, 너희들이 도대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전쟁의 그 범죄, 그것을 반성이나 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 국가들이 일본의 신사 참배를 굉장히 반대하고 욕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사 참배, 이거를 우리를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궁성요배를 또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일본식 성과 이름을 강요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3차 교육령에 몇 년도? 38년도에. 38년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38년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8년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때 제3차 교육령, 제3차 교육령에는 이제 한국어, 한국사 이런 거 이제 아예 안 가르쳐. 한국어 사용 금지. 그 다음에 원래 소학교의 명칭을 뭘로 바꿉니까? 황국신민의 학교다 해가지고 국민학교로 변경이 됐어요. 국민학교. 그래서 예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학교 이렇게 다녔던, 이게 초등학교, 지금 이제 초등학교잖아요. 그죠? 김영삼 정부 때의 초등학교로 개칭이 됐죠. 그거 9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국민학교로 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 좀 나오신 분들은 이제 국민학교 나온 거죠. 국민학교 졸업한 거죠. 저도 초등학교는 졸업을 못했습니다. 국민학교 졸업했고요. 참나,
국민학교를 변경을 시켰다. 41년도. 요거 여러분들 순서 중요합니다. 순서. 자, 그다음에 수신 과목이라고 해서 도덕 과목 강조를 했죠. 자, 사상 통제 보겠습니다. 당연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못하게 하죠. 그다음에 20년대에 그 허가를 내줬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것을 폐간을 시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40년도입니다. 40년도. 이건 연도를 잘 기억해 주세요. 순서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이걸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상범이라는 게 뭐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쭉 보시면 3차 교육령 딱 해가지고 한국어 사용 금지하고 한국사도 이제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뒤를 이어서 이제 국민학교로 이제 딱 만들었다라는 거 순서별로 이렇게 딱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상 통제에는 이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제 못하게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두 못하게 해요.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건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딱 하고 나서 나머지 정치적인 독립을 하는 이런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을 단속을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뭐 민간 사찰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다. 41년도에. 자, 30년대 이후에 경제 수탈을 보겠습니다. 경제 수탈은 이른바 남면 북양 정책. 그 남쪽에서는 면을 재배하고 면을 만들고 북에서는 양을 기른다. 그럼 양털 깎아가지고 남쪽에서 이제 면을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남쪽에서는 면화 재배하고 북부 지방에서 양 사육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남면 북양이라는 게 뭔지 의미를 그냥 아시면 돼요. 병참기지와 자, 그러면 우리 병참기지화라는 건 지네들이 전쟁을 하기 위한 우리나라가 저기 뭐예요? 기지로 만든다는 얘기죠. 보시겠습니다. 한반도를 전쟁 수행하기 위한 군수밀자 공급 기지로 만들었어요.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 보겠습니다. 특히 한반도 북부에 이런 중공업들, 중화학공업들 이런 것이 집중 투자가 되는 겁니다. 집중 투자가 돼요. 자, 그렇다면 남쪽에서는 이제 평야지대가 많으니까 남쪽에서는 이제 식량을 많이 수탈해 가고 북쪽에서 이제 중화공업 집중 투자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해방 후에 분단이 되자 경제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모든 공업 시설이 거의 대부분이 북한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까 분단이 되다 보니까 이 공업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남쪽에서는 굉장히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70년대까지 북한이 훨씬 우리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럼 7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경제력을 앞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해방 후에 북한이 이제 뭐 압록강이라든가 이런 곳 쪽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이제 수력발전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수력발전이 뭐가 있었냐면은 압록강 유역에 있는 수풍댐이 있었어요. 수풍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쪽에 북한 지역에다가 수력발전을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물론 뭐 수력발전보다는 화력발전으로 전기를 일으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북한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더 많아지고 북한 뭐 석탄도 많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전기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전기 공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해방 후에. 그러니까 전기가 없어요. 이러한 결과도 나타나게 됐다. 이 모든 원인이 바로 병참 기지화 정책으로 인해서 남과 북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농촌진흥운동의 전개 보겠습니다. 농촌진흥운동. 자,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2년부터 40년도까지. 원래 농촌진흥운동은 무엇 때문에 시작을 했느냐? 여기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농촌 통제와 소작쟁이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 위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위를 잠깐 보게 되면은 농민의 몰락과 소작쟁이가 확산되었다. 배경이 되었다. 자, 20년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경제사 할 때 배우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뭐가 있었냐면 20년대에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었어요. 전라도 암태도에서 소작쟁이가 있었는데 이 소작쟁이가 전국적인 소작쟁이로 번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농사지을 사람들이 없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소작농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이 소작농들의 승리죠. 승리. 예, 들어주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을 통제를 해야 되겠다. 여기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특히 농촌을 통제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농촌을 통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 농지령을 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지령에는 고율의 소작료를 제한한다. 그래서 소작쟁이를 중지한다. 어떻게 본다면 소작농 입장에서 좋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소작농의 토지 매입 자금을 지원해준다. 자력경생 해주겠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소작농들이 지주 때문에 지주의 어떤 횡포에 맞서서 모이잖아요. 쟁의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이 모이는 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모이는 걸 못하게.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어떤 그런 저기가 있어요. 징크스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겁니다. 쟤들 또 뭐 할까? 예,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뭐예요? 이거죠, 이거. 어찌됐건 모이지 말아라. 모이면 너네들 소작쟁이만 할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결국에 이것도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에 실패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국가 총동원령. 이거 상당하고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 총동원령법 1938년. 38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일전쟁 이후에 모든 것을 뜯어가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죠. 뜯어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 지원병제,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또 국민징용령 이렇게 있어요. 요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네. 그 다음에 국민정신 총동원령, 사상을 통제하는 겁니다. 사상을 통제하고, 그래서 적극 협력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것이죠. 자, 육군특별지원병령 38년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선 청년을 동원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총동원령법, 이건 이제 제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베이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영매. 일단 정신부터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민징용령. 징용이 뭐예요? 징용이 노동자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군함도 그런 어떤 그 영화 보시면 아시겠죠. 39년도부터 맨 처음에는 알선 형식이었습니다. 알선 형식. 취직시켜주겠다. 네, 취직시켜주겠다. 근데 뭐 군함도 보시면 알겠지만 무려 146만 명이 징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출제도. 공출제도가 뭐죠? 다 뜯어가는 거죠? 네, 다 뜯어가는 겁니다. 식량 강제 수탈. 식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녹그릇, 젓가락 이런 거 다 뜯어가는 거고, 학도병제. 학생들 끌고 가는 겁니다. 학생들 끌고 가는 거예요. 전쟁에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전문학교, 대학교 학생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징병제. 이제 학생들 말고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 20여 명을 징병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징용령, 학도병제, 징병제 이것도 순서별로 잘 알아두세요. 국가총동원령법 이후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자 정신대 근무령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 44년도죠. 2차 세계대전 끝나기 바로 전해에 1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군대 위안부 요거 있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근로동원이다 해가지고 이 학생들 데려다가 이제 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보국대다 해가지고 이제 여자들 데려다가 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국 부인회 애국이라는 게 누구한테 애국하는 겁니까? 일본한테 애국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뭐예요? 어용단체예요. 네. 그 다음에 산미증식 계획을 다시 하게 됐다. 또 경제생활 규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속그릇 공출, 아까 공출 그거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패전 후에는 류큐, 그 다음에 중국 하이난섬 등에서 한국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이런 나쁜 짓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총동원 체제로 전환.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신사참배 강요합니다. 신사참배 36년도에 이때 한 면에 1신사를 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면 있고 읍 있고 리 있잖아요. 그래서 한 면에 한 개 신사를 둔다. 그 다음에 황국 신민화 정책 38년도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 금지. 자, 그 다음에 한국사 교육 금지 제3차 교육령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창씨개명 이름 바꾸고. 그러니까 우리말 쓰지 못하게 하고 우리 역사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름도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하고.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 여러분들 그 영화 말모이 있었잖아요. 말모이 42년도에 폐간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무엇 순서별로 잘 알아두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상범 통제,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아까 나왔었죠. 그럼 뭐 조선정보위원회 무슨 정보? 조선에 대한 정보, 뭐 독립운동 하는 놈들이 있나 없나 이렇게 감시하는 거. 그 다음에 사상보국연맹, 사상정보 들어가면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감시하기 위한 체제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둬버립니다. 가둬버려요. 구금령 가둬버린다라는 겁니다. 가둬버린다. 41년도에 아주 독이 바짝 올랐을 때 그때 가둬버린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이주 동포의 생활 볼게요. 자, 해외 이주 동포의 생활은 우리가 못 사니까 이제 떠납니다. 주로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서 이제 만주로 이주를 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서 만주나 연해주 지방으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특히 뭐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이후에 간도 참변이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일제가 만주 침략 후 한일을 대거 이거 이주시키면서 만주 침략 후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만보산 사건,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보산 사건 알아주세요. 이 만보산 사건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와 중국 농민을 어떻게 일본 애들이 왜 이게 안 써질까요? 이간질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간질. 요게 이제 만보산 사건이에요. 이 만주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이제 농민들하고 중국 농민하고 이렇게 이제 농사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기를 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농민들끼리 사소하게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본 애들이 뚝 들어와서 누구 편을 들읍니까? 우리 편을 들어줍니다. 우리 편을 들어줘요. 일본 애들이 우리 편을 들어주니까 중국 애들은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 일부러 이렇게 편을 들어준 거예요. 이것이 만보산 사건이다. 이간질 시켜버리는 거죠. 자, 연해주 이주 동포. 연해주는 이주 시기, 러시아가 귀화한 조선인에게 토지 분배를 한다. 그래서 한인 집단촌이 형성이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권업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설 선생님. 요 러시아가 관련돼 가지고 이상설 선생님을 꼭 알아두세요. 이상설 선생님. 권업이라는 게 뭐예요? 일을 열심히 권장하자. 일을 우리 열심히 일하자. 이런 어떤 모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광복군 정부가 생겨나게 되고요. 이 정부예요, 정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대한국민의회가 조직되게 된다. 대한국민의회 같은 경우에는 1919년도에 조직이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1919년도에 3.1운동이 있었잖아요. 3.1운동이 있을 때에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 서울에 뭐가 있으면 한성정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어디로 통합을 합니까? 이 여러 가지 정부가 여기로 다 통합을 하더라. 왜? 뭐 때문에? 상하이가 일본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일본의 단속을 피하기가 용이했고, 또 그 다음에 상하이에 외교관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교 활동에 유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자, 이게 이제 연해주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권업회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 생기고,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 생기고, 이것도 순서별로 알아두세요. 순서별로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나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련이 있었죠. 자유주참변이죠. 러시아 애들이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무장해제시켰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은 나중에 집권했던 레닌 뒤를 이어서 스탈린이 37년도에 뭐 했던 해죠? 중일전쟁이 일어났던 해죠.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디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강제로 이주시켜요. 왜 이주시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간첩일 수 있다. 간첩일 수는 뭐 있긴 있었겠죠. 뭐 밀정 뭐 해가지고 있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거의 생긴 모습이 비슷하니까 구분이 안 된다.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주로 이제 탄자 들어가는 나라죠.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죠. 이때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장군도 이주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강제로. 네. 자, 이 제조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연해주가 이제 요 동네잖아요. 요 동네 블라디보스토크 요 동네잖아요.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시베리아 횡단열도 이걸 쭉 타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가가지고 바로 이 동네,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요 탄자 들어가는 요 나라들로 많이 이주를 시켰다.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고려인이라고 그러요. 우리 동포를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뭐라고 불러요?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그죠? 네. 그 다른 나라들은 뭐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는 제일동포,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는 제미동포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고려인, 여기는 조선족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부르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조선족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이쪽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고려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고려인을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 발음으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카레이스키, 까레이스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까레이스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국적이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엄마 아빠가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서 태어났든지 간에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같은 동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정부가 지금은 좀 널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이주 동포 보겠습니다. 10년대에는 1910년대에는 대부분 유학생들이 갔어요. 유학생들이 공부하러. 예. 유학생들이 갔죠.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노동자, 뭐 징용,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갔는데, 자, 여기 이제 볼게요. 간토 대지진 또는 관동 대지진이라고 1923년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이것을 수습할 길이 묘연한 거죠. 당시 일본 정부의 어떤 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위기 그런 상황도 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지진이 조선 사람들 때문에 조센징 때문에 일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자 조선인들이 뭘로 폭도가 되었다. 폭도가 돼가지고 뭐 상가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절도하고 강도짓을 하고 막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 폭도들을 몰아내자 이쪽으로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을 유도시켜 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유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찰뿐만 아니라 일본 그냥 일반인들까지도 지들끼리 무슨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간토 대지진이었다. 자, 미국 위주의 동포 생활. 자, 20세기 초에 노동이민으로 갑니다. 노동이민. 특히 이제 어디로 많이 갔었어요? 노동이민으로 하와이 같은 데 많이 갔잖아요. 하와이. 그렇죠? 예. 국권 강탈 후에 이제 정치적 망명 유학생들 갔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조직들이 대한인 국민회가 있었고, 대한인 국민회. 그다음에 재미 한족 연합위원회 이런 것들이 조직이 되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조직이 있죠, 미국에. 그게 바로 뭐였어요? 흥사단이었죠. 이 흥사단이란 조직도 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30년대 이후의 어떤 되내용들하고 해외 위주의 동포의 생활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광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잠갔다라는 희망찬 어떤 조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잠갔던 광복 이후에 분열됐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